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어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들에게 이달 안으로 주택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죠. 노 실장은 처음에는 반포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놨다고 했지만 곧 청주 아파트를 내놓았다고 정정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오피스텔을 포함하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주택자, 홍남기 기획재정부, 진영 행정안전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이정욱 여성가족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주택자입니다.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세금 정당하게 내서 이 주택 갖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냥 그런 분들은 공직자 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공직자들이 위한다는 국민들은 집 한 채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국민들을 위해 정책을 하겠다고 생색은 내면서 본인들은 2주택, 그것도 강남 아파트는 필수로 갖고 계시는 게 좀 민망하지 않으세요? 2020년 7월 3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동창토론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려대 노동대학원 김성희 교수 그리고 자유기업원 최승로 원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3라운드까지 준비되어 있는데 주제 굉장히 예민하고요. 사실 두 분을 모시고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아도 어떻게 대답하실지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두 분의 고견을 듣고자 모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 2021년도 최저임금 논의입니다. 자, 2021년 최저임금으로 경영계가 8,410원, 노동계가 10,000원을 제시했어요. 먼저 우리 최승로 원장님, 이 경영계 8,410원 어떤 근거로, 어떤 논리로 이렇게 제시된 걸까요? 뭐 아무래도 작년 수준에서 동결하자는 그러니까 19년도 수준이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많이 계속 3년째 올랐는데 네. 19년도 수준 정도까지가 적합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에요. 경영계 의견에서는. 그런데 그건 조금 제가 보기에는 현실을 좀 너무 현재 코로나 사태 이후에 있어서의 우리의 그 자영업 상황이라든가 이런 네. 현실을 조금 너무 낙관적으로 본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정도 임금을 가지고서 뭐 고용할 수 있었으면 작년 올해 이렇게 고용 대란 사실은 뭐 알바 구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됐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재계 대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너무 그 대기업이라든가 대기업 노조라든가 네. 이렇게 상당히 여유 있는 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표자로 있다 보니까 현실에서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코로나19 상황을 너무 낙관한 주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김성희 교수님은 노동계 10,000원 제시. 예.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더 삭감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가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최저임금을 현재 상황에서는 실행을 유보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유보. 예, 왜냐하면 적어도 이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해소되기까지 한 1, 2년 정도는 이 최저임금 실행을 좀 유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사실은 거리로 내몰리지 않게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도 알바는 그래도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현실적으로 가능함을 줘야지 이렇게 되지도 않을 정도의 금액을 정해놓고 나서 서로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당연하죠. 최저임금이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일자리 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네. 그 사람들한테 괜히 물어봤네요. 예. 자, 잠시만요. 속보 하나만 전해드리고요. 예. 국가안보실장의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임명 예정됐고요.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박지원 전 의원이 내정됐네요. 예.
아, 네. 이거는 보도에 안 나왔던 재밌네요. 네. 박 의원님 정말 대단하시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갑자기 저거 보니까 제가 갑자기 말문이 막혀서 자, 다시 우리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예, 저렇게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삶과 경제가 그래서 경영계 주장에서 가장 선명한 주장인 것 같고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뭐 원천적으로 네.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생각에서 하신 것 같은데 최저임금 제도는 이제 저소득 해소에 저소득층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필요한 제도고 양극화 해소하는데 꼭 필요한 제도죠. 특히 영미권 같은 뭐 이렇게 자유시장 경제 이런 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이 유력한 수단이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노동계 이제 코로나19 사태는 기업이나 가게나 동시에 충격이기 때문에 기업만 살려서도 안 되고 가게만 살려서도 안 되고 그래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자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최초안으로 내놨다. 네. 이렇게 보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중에 접점을 찾아서 가게도 살리고 기업도 살리는 해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2.74%가 가장 낮았던 시기입니다. IMF 때 그때도 2.7%고요. 네. 그다음에 2008, 9년 경제 위기 이후에 2.75%가 그 다음으로 낮은 수치라서 아무리 위기 상황이라도 가게는 살려야 되는 그 정신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때보다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다 떨어졌으니까 그걸 좀 감안해서 최초로 가장 낮은 수치라도 동결은 좀 가게의 타격이 워낙 크니까 그리고 자영업자와 기업을 생각해서 최소 수준에서 인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럼 교수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IMF 때도 2008년, 2009년 때도 올렸으니 이번에도 올려야 된다 하셨지만 사실 코로나19의 여파가 뭐 IMF 2008년, 9년도 모자라서 거의 뭐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이런 위기는 처음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오늘 이거 최저임금 논의 토론 때문에 공부를 하려고 보도를 보니까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라고 보도하는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작년에 비해 더 심해졌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위중하다라는 판단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가계 기업 동시에 살리기 위해서 상징적인 수준에서 거의 동결에 가까운 수준이 되겠죠. 왜냐하면 IMF 때나 2008, 9년 위기 다음에 2010년보다도 성장률, 물가상승률 다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낮춰줄 그런 낮춰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가게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국민 고용보험이니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제도 적용되는데 1년 걸리고 긴급재난지원금도 계속 쓸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 약자에게 딱 맞는 정책이 최저임금 정책이니까 이걸 쓰되 자영업과 중소기업에 이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시켜서 좀 가치 보완책으로 같이 쓰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이제 보편으로 해야 되냐 이 논쟁이 있었지만 어차피 7, 80% 이상에게 줘야 되는데 아래층 20, 30%에게 맞춤형으로 쓸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올리되 그다음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그걸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같이 겸비해서 쓰자 이런 얘기죠. 자, 제가 그럼 최승유 원장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차등화 무산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어요. 그러니까 업종별로 좀 다르게 적용해달라. 사실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줄기차게 주장했었던 내용인데 이 부분이 결국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최저임금제를 자꾸 거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현실에서 너무 많은 피해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상공인협회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업종의 특수성, 그다음에 자영업이라는 1인 사업자들의 특수성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아주 미시적으로
디테일한 과정을 속에서 제도가 운영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도가 뜬구름 잡기식으로 뭐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게 거시적인 목표를 내놓으면 현실에 가면은 엉망이 돼버리거든요. 사실은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정책 무리하게 하는가 사업자들은 뭐 100만 원 자기가 벌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월 한 200만 원은 주는 알바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제도를 계속 강제하고 있으면 누가 알바를 쓰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게 네. 업종별로 또는 뭐 사업장별로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임금이라는 게 본질이. 그런데 그거를 국가 전체에 이만큼 줘라. 뭐 그 넉넉하신 분들은 그만큼 주는 게 아무것도 아니겠죠. 뭐 좋은 직장 다니시고 뭐 좋은 노조에서 힘 들이면서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현장에 가면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현장에 맞는 임금이 될 수 있어야지 그 사람들도 그나마 그거라도 받아가지고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형편없는 일자리, 그런 작은 월급 받는 일자리는 필요 없어하고 걷어차버리면요. 그 사람들은 그게 삶의 터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네네. 함부로 남의 밥그릇을 차버리는 일, 이런 것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승룡 원장님도 최저임금을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 오히려 일자리를 못 구할 수 있는 노동자들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그렇죠. 만약 거기서 일자리를 뺏긴 사람들한테 계세요. 국가가 그럼 돈 줍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김정현 교수님은 정말 우리가 주요 흐름은 올려야 되는 거니까 올리되 부족한 부분들은 정부가 좀 메꿔가면서 복지로 좀 해결해 가자라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최저임금 관련된 토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현안으로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교수님과 원장님이 조금 토론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국 1차 논의는 좁혀갈 거를 예상하고 서로 좀 폭을 넓히고 좁히고 해서 갖고 온 거 아니겠어요? 결국 어느 정도에서 좀 합의가 될까요? 오르긴 오를까요? 김선희 교수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뭐 동결과 2.74% 네. IMF 때 했던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인데요. 네네. 그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동결을 하면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10,000원을 정책으로 내놓았는데 이제 몇 년 남지 않았고요. 사실 동결이면 그 공약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미 뭐 작년에 2.87% 올릴 때 뭐 그건 포기했다라고 인정했죠. 선언하고 시작을 한 네. 일이니까요. 3년 내는 포기한 거고 5년 내도 이제 이건 안 되는데 올해는 그 숫자에서 빼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해는 이건 뭐 예상 못했던 충격이었으니까요. 뭐 그리고 전 세계적 충격이니까 네. 뭐 이것은 뭐 그 문제에 발목 잡힐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결에서 2.4% 사이에서 좀 결판이 날 것 같다. 2.74. 2.74 IMF 때의 예,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이제 동결 쪽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 동결에 주휴수당 폐지가 포함이 돼야지 사실은 실질적인 동결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휴수당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10,000원을 넘거든요. 그래서 10,000원이라는 논쟁이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알바나 이런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 사실은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빨리 폐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 실질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싶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동결이나 1%든 뭐 이런 과정에서는 크게 저는 합의 보는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다만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문제 이 문제를 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합니다. 자, 김정현 교수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주휴수당을 뭐 이게 맞는 제도냐 있는데 이미 있던 제도를 삭감하려면 6분의 1 올리고 나서 할 거면 하시면 됩니다. 사실 최저임금이 하루 아침에 6분의 1 날아간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대책을 얘기해 주시면 뭐 이건 경영계가 이렇게 아킬레스건처럼 얘기하는데 뭐 이게 우리 예전에 있다가 없앤 나라들의 과정을 잘 살펴서 방안을 내야 되는데 하루 아침에 6분의 1이 날아간다 그러면 동의할 사람은 없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서 높이 올렸대지만 산입범위 확대해 갖고 상여금하고 뭐 식비, 교통비 등 형성 비정규직들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수당 항목이 거의 없어요. 시간의 노동 말고는
식비하고 교통비 받는 게 수당의 전부인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포함돼서 사실 최저임금 삭감 효과가 생겼거든요. 그게 사실 주휴수당 뭐 이런 문제 제기한 경영계에 막교한 수단으로 던져진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찔끔찔끔 제도를 바꾸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도 감안해야 된다. 이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정부 여당도 자기들이 한 일이다 보니까 별로 얘기를 안 하는데 굉장히 많이 크게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에게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이다. 인상 효과를 완전히 누락시키는 요소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최저임금 겉으로 올리고 속으로 까지는 이런 얘기거든요. 주휴수당도 마찬가지 맥락이라서 그런 제도 개편이 쉽게 할 수는 있는 건 아니고 과연 큰 틀에서 이걸 최저임금 제도 전반을 손보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과제이죠.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동창 토론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1년 지금 최저임금 논의 중에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정말 어렵긴 한가 봅니다. 우리 김성희 교수님조차도 이번 경우는 정말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 그럼에도 올리긴 올려야 하고 IMF 정도의 수준, IMF 때에 우리가 올렸던 수준이라도 아니면 동결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최순용 원장님은 동결을 예상하지만 원장님의 마음은 내려야 된다. 내리는 게 아니라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된다. 주휴수당을 폐지해라. 왜냐하면 주휴수당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게 한 1년 됐어요. 그래서 그게 폐지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일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2부에서 저희가 조금 더 예민한 문제로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